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30해 동안 미국에서 구슬땀 흘려 모은 재산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제 손에는 국세청에서 온 세금 고지서가 들려 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올해 67살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1987년 26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30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근교 토론스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했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은 세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임대를 주고 있어서 매달 $8,000 정도의 임대 수입이 들어와요. 한국 돈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죠.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임대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이에요. 처음 세무사를 만났을 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사장님, 미국 임대소득이 연간 9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한국 거주자가 되시면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율이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5%라니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잠깐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만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일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추가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설마 1년에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줄이야. 사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 것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모두 우연히 겹친 일이었어요. 1987년 저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3년째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도 빠듯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LA 지사 파견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고 무엇보다 약혼자였던 지금의 아내 미영이와 헤어져야 했거든요. 재훈아, 기회야. 2년만 다녀와. 그동안 나는 한국에서 기다릴게. 미영이의 격려가 없었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26살에 처음 밟은 미국 땅, LAX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한국에서 하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했거든요. LA 지사는 한국 상품을 미국 한인 마트에 유통하는 일을 했는데 저는 주로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며 마트 사장들을 만나는 영업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한인 마트 사업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LA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라 새로운 마트들이 계속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기존 마트들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2년 파견 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에서 LA 지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식으로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미영이도 미국으로 와서 결혼하자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언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국에서 몇 년 더 벌어서 종자돈을 모으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1989년에 미영이가 미국으로 와서 결혼을 했고 저희는 토론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회사가 갑자기 LA 지사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투자를 줄인다는 이유였죠. 순간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미영이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재훈아, 우리 마트 하나 해보자. 어차피 한인타운은 잘 알고 있잖아. 사실 두려웠습니다. 회사원에서 갑자기 사업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토론스에 있는 작은 한인 마트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평수는 500평 정도였는데 임대료가 월 $5,000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가게였지만 그때는 그것도 큰 모험이었죠. 첫 아이 민수가 태어난 게 1993년이었어요. 미영이는 출산 후 2달 만에 마트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마트 운영 초기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한국 상품 공급 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거든요. 토요일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무료로 시식회를 열기도 하고 한국 전통 음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손님들에게는 주문받아서 직접 공급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니까 마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특히 새로 이민 온 분들이 저희 마트를 많이 찾아주셨는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도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사장님, 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아세요? 이사 올 때 어디서 트럭을 빌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마트가 한인들의 정보 교류 장소가 되었어요. 2997년 둘째 민지가 태어났을 때는 마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무렵 토론스 지역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사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안을 했어요. 재훈 씨,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다운 페이먼트만 조금 더 준비하면 단독주택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적극적이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 거면 우리 집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너무 좁아. 그렇게 2998년에 토런스에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3베드룸에 2베스룸인 1800스퀘어피트 집이었는데 가격이 28만 달러였어요. 다운 페이먼트로 5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30년 모기지를 끼웠죠. 집을 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미영이가 행복해했어요. 마트 사업은 계속 잘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LA 한인 인구가 더욱 늘어났고 저희 마트도 덩달아 성장했어요. 2003년에는 기존 가게 옆에 빈 점포까지 임대해서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집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집 주인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급매로 내놓은 건데 시세보다 5만 달러 정도 싸게 나왔거든요. 재훈아, 이 집 사서 임대 주면 어떨까? 월세로 모기지 페이먼트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이의 제안이었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집값이 30만 달러인데 임대료를 월 2,5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2,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매달 500달러씩은 플러스가 되는 셈이었죠. 그렇게 첫 번째 투자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로 6만 달러를 내야 했는데 마트에서 번 돈을 계속 저축해둔 게 도움이 됐어요. 첫 번째 투자가 성공적이었어요.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왔고 집값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2007년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가디나 지역의 콘도였는데 역시 급매물이었어요. 집 주인이 이혼하면서 빨리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가격이 40만 달러였는데 임대료를 월 3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다운 페이먼트로 8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역시 모기지를 끼웠습니다. 이번에도 임대는 금방 들어갔어요. 두 번째 투자도 성공하면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부동산 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찾아보고 부동산 투자 관련 책도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세 채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두 번째로 산 가디나 콘도는 구입 가격의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재훈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도 많이 불안해했어요.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임대료는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집값은 떨어졌지만 임차인들은 계속 살고 있었고 임대료도 꾸준히 지불했거든요. 일단 버텨보자.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버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마트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판단이 맞았어요. 2010년부터 집값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2013년경에는 거의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 과정에서 세 번째 기회도 왔습니다. 2016년에 토론스에 또 다른 단독주택을 샀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60만 달러였어요. 하지만 임대료도 월 3,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집을 사고 나니까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거의 9,000달러가 됐어요.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 하고 나서도 월 2,000달러 정도는 순수입이 됐죠. 마트 사업 수입과 합치면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의 삶이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민수는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지는 USC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회계사가 됐어요. 2018년 민수가 결혼을 했어요. 신부도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죠. 그리고 2020년에는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 부부는 은퇴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고 쉬자.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미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새 채 집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월 8,000달러 정도였고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까지 받으면 노후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2021년에 마트를 정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한 가게를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볼까?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아버지는 2015년에, 어머니는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여보, 우리 한국 가서 살까? 임대료는 어차피 미국 계좌로 들어오니까 상관없잖아. 미영이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손자도 생겼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으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집도 구해야 하고 의료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고 무엇보다 세금 문제를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그때는 미국 임대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죠. 2022년 여름 한국 여행을 겸해서 세무사를 만났어요. 강남의 한 세무법인이었는데 해외 거주자 세무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연간 9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한국 거주자로 전환하시면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소득 구간상 세율이 35%에서 45%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대략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때는 연간 4천만 원 정도면 할만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임대소득이 9천만 원인데 세금이 4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무사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 받은 상담을 바탕으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강북은 너무 비쌌고 결국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34평 규모인데 전세금이 8억 원이었거든요. 미국 집 한 채를 팔아서 한국에서 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 채 모두 그대로 두고 임대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의료보험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도 다시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완전한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분당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고국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한국 생활도 생각보다 빨리 적응됐어요. 분당은 생활하기 편리했고 지하철로 강남이나 서울 시내를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어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편했어요. 미국 임대료도 계속 잘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깐 걱정했지만 다행히 임차인들이 모두 월세를 잘 내주었어요. 매달 미국 계좌로 $8,000가 들어오고 이걸 한국 계좌로 송금받으면 한 달 생활비로는 충분했죠. 그런데 올해 초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나 되시나요? $8,000씩 12달이니까 $96,000 정도요. 한국 돈으로는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대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때도 놀랐지만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아니었어요.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사가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 문제였어요. 사장님, 미국 임대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면 종합소득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9.5%예요. 계산해 보니 약 6,500만 원이 나옵니다. 6,500만 원이요?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은 6,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의 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긴 한데 미국 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에요. 미국에서 내신 세금이 얼마나 되시나요? 연방세와 주세 합쳐서 대략 $20,000 정도요. 한국 돈으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국 납부세의 공제로 2,700만 원은 차감받을 수 있어요. 최종 한국 세금은 3,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3,800만 원이라니 실수령액이 7,50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었어요. 처음 상담 받았을 때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미국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한국 거주자가 되시면 해외 부동산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만 한국 돈으로 약 27억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해요. 종합부동산세요? 그게 얼마나 나오는데요? 세무사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27억 원이면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대략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억 원에서 8억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3,800만 원에 종합부동산세 7억 원을 더하면 연간 총 세금이 7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임대소득이 1억 3천만 원인데 세금이 7억 원이 넘는다니 이건 완전히 적자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한국 세법상 맞는 계산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절세 방법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세무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내야 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 거주자 신분을 포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서 거주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쉽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원을 잃게 되는 거였죠. 어떤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미영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세금을 내면 우리 파산하는 거 아냐? 나도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이 세금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여러 세무법인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세율도 계산이 맞고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세무사가 조금 다른 조언을 해줬어요. 사장님, 일단 올해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거주지를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시라면 부동산 처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을 팔면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 하지 않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매년 7억 원씩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한국에 들여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어지죠. 계산해 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 부동산 세 채를 모두 팔면 현재 시세로 대략 200만 달러, 즉 27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약 20억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았고요. 20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연 2% 이자율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와요. 이자 소득세를 제하면 실수령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미국 소셜 시큐리티와 한국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생활 수준을 많이 낮춰야 했어요. 임대소득으로 월 1천만 원씩 받던 것과는 차이가 크거든요. 여보, 어떻게 할까? 정말 부동산을 팔아야 할까? 미영이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중 미국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시민권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연에 몇 달씩만 오시고요. 그러면 한국 거주자가 아니니까 세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민수의 제안이었어요. 사실 이 방법도 생각해 봤었는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에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있고 미국에서 혼자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희 집 근처에 시니어 아파트먼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시면 돼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가깝거든요. 민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임대 관리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아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반대했어요. 재훈아, 이제 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나이에 또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쉽겠어? 차라리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미영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67살과 65살의 나이에 다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한 채만 팔고 나머지 두 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기로 한 거예요. 한 채를 팔면 대략 6만 달러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50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당분간 세금을 납부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죠. 부동산 두 채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월 5천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연간 8천만 원 정도예요. 종합소득세는 약 3천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가 줄어들어서 4억 원 정도로 계산됐어요. 총 세금이 4억 3천만 원 정도죠.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팔아서 받은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세법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부동산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예요.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몇 명 있어서 곧 팔릴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고국을 떠났다가 노년에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세금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세무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죠. 지금은 마음을 정리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고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언어 소통의 편리함, 문화적 친밀감,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좋거든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도 적고 병원도 쉽게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는데 한국은 정말 의료비가 저렴해요.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대중교통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무조건 차를 운전해야 했는데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나이가 들면 운전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죠. 문화생활도 훨씬 풍부해요. 분당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30분이면 가는데 거기서 연극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자주 다녀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시설이 멀거나 비쌌거든요. 이웃 관계도 다르고요. 미국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모임도 있고 같은 연배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요. 미영이는 요가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까지 가야 했고 가격도 비쌌거든요. 여기서는 집 앞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외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만 앞으로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 문제를 미리미리 정확히 알아보라고요. 특히 해외 자산이 많은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저처럼 뒤늦게 알고 당황하지 마시고 귀국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시고요.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명의 세무사 의견만 듣지 마시고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3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의 생활이 주는 만족감이 크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국어로 뉴스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자도 곧 한국에 놀러 올 예정이에요. 민수 가족이 여름 휴가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살던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정말 기대돼요. 지금은 미국 부동산 한 채를 파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분간은 세금을 내면서라도 한국에서 살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부동산도 처분할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국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건강, 문화적 만족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고국에서 보내는 노후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